저기 앞에서 쭉 줄 서 있는 저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분들은 이제 저희가 돈을 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국민 생활 속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다 대부분 좀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그 뭐 취업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하는데 저는 제가 들어올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전에는 은행에 근무를 하다가 그 예금보험공사가 제일 크게 활약한 시기 중에 하나가 이제 97년도 12월부터 98년, 99년, 2001년 이때까지가 예금보험공사가 제일 활약을 크게 했는데 그때 활약상 중에 하나인 5개 퇴출은행 중에 하나에 제가 근무를 했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를 이제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97년에 IMF 취업 준비생이 돼서 98년도에 이제 잘리고 99년도에 예금보험공사에 입사해서 지금 한 1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 쭉 줄 서 있는 저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분들은 이제 저희가 돈을 내주는 겁니다. 대신해서. 그래가지고 1인당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씩 이렇게 내주는데 근데 도대체 저거 다 저렇게 해가지고 다 내줬는데 왜 고마워 안 할까요? 저분들이 저희가 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돈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금융기관에서 내가 맡겼는데 내 돈 찾아가는 건데 뭐 예금보험공사에서 주던 내 돈 내가 그 금융기관에서 주는 건지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렇듯이 그분들이 이제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저 샤타 내리고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의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엊그저께 뭐 대학 저게 뭐 이제 저 위에 저 사진이 아마 부산이었는데 저게 2월로 기억이 돼요. 2월 21일.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뭐 대학 등록금이다, 애들 입학금이다, 뭐 이런 분들이 뭐 태반이었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 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찾아갈 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금보험공사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국민 생활 속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말이 100조죠. 100조면 끔찍한 돈입니다. 그 돈이 이제 저희가 97년도에 은행, 97년도에 이제 종금사, 98년도에 은행,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서울보증, 그다음 2001년도에 신협,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더니 2008년도에 리만 사태 내면서 최근 2012년, 2013년 요때 저축은행 이제 최근에 저축은행만 해도 한 30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피부로 와 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상당히 국민 곁에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쭉 말씀드린 게 요거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이렇게 수입한 거. 그런데 실제로는 예금보험료는 고객들이 직접 내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료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금융기관 분들이 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수납을 할 때는 틀림없이 금융기관에서 내지만 실제로 돈을 부담하는 주체는 예금주입니다. 왜냐하면 예금 보험 상품이 있고 예금 보험 상품이 안 되는 그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사이에는 차이가 좀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보험이 안 되는 거는 금리가 그만큼 더 높고 예금 보험이 되는 상품은 금리가 그만큼 낮습니다. 단 그 해당 금융기관 내에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금자 보호제도가 굉장히 좋은 점인데 이게 이제 약간의 문제도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그래서 굉장히 있는데 이게 저축은행 사태에서 그 이제 제일 크게 문제가 됐듯이 저희가 예금자들에 대해서 수납됐던 그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실상 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보장을 하니까 그냥 예금으로 전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차피 이건 국가에서 저기 지급을 할 거니 난 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경영진의 모랄 해저드 부분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예금보험제도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이런 도덕적 해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는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 역선택 문제가 나오는데요. 역선택 문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뭡니까? 회사가 굉장히 잘 되면 금리를 많이 주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 금리가 은행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은행이 금리가 제일 높습니까? 은행이 제일 안전하니까 은행은 금리가 낮죠. 그리고 나머지 위험한 데일수록 금리가 높아져요. 근데 심지어는 아주 위험한 데는 최고로 높아지겠죠. 이게 이제 어떤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오래된 데라서 제가 실명을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지방에 있는 모 저축은행이었어요. 모 저축은행에서 곧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어떤 광고를 실제로 조간에다 실었냐면 그때 당시에 KTX가 없을 텐데 우리 저축은행에 와서 예금을 하는 사람한테는 서울에 있는 그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1%를 더 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차표까지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곧 망하겠다 이런 저거였는데 실제로 그걸 갖고 그때 당시에 그 제 기억에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저축은행이었는데 그게 한 500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그 300억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게 과연 제대로 갔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그 300억에 대해서는 다 적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 이제 해주는 물어주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선택 문제가 틀림없이 있지만 사실은 100조라는 돈에서 봤을 때는 뭐 300억이라든지 뭐 요 정도의 문제는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금리를 갖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이제 1996년도 6월 1일 날 33명의 조직을 가지고 사실은 출범을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이제 97년도에 아시겠지만 계속 강조했던 이 IMF 사태가 그냥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 10월 21일 날 그 임창열 당시 부총리가 이제 가서 타협을 하고 12월부터 이제 IMF 사실상 관할 체제로 들어갔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지급했던 돈이 제1은행하고 서울은행에 각 1조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조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97년도 12월 31일 날 돈을 넣을 때 제일은행하고 서울은행에 1조를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1조를 송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의 단말기에 1조가 안 들어가요. 키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1조를 송금할 방법이 없어서 그거를 5천억씩 나눠서 이렇게 송금을 했어요. 그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각 은행에 1조씩을 넣으면서 이제 예금보험사가 수면 위로 이제 떠올랐고 그때부터 33명짜리 조직이 제가 입사할 때 한 300명 정도 됐고 그 뒤에 지금 이제 2002년도 이때 저희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한 900명까지 갔다가 지금 한 650명 정도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까 그 쭉 말씀드렸던 일자별로 이제 대부분 이제 중복돼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예금보험사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는 거는 꼭 부서지고 깨지고 뭐 이렇게 사람 뭐 구경 중에서 재밌는 게 뭐 싸움 구경 불구경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저희 중간에 부실 정리라고 돼 있는 이게 부실 정리가 뭐냐면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은행이 문을 닫았다, 서울보증이 문을 닫았다, 뭐 현대투신이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고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장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갈 땐 경영 관리인으로 처음 들어가서 그 이제 계속 그렇게 말아먹고 있던 사람들을 계속 그 사장으로 행장으로 그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전날 밤에 출발을 해서 아침에 샷다를 이렇게 은행 문을 열기 전에 들어갑니다. 샷다를 못 올리게.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 샷다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저희 직원이 가서 이제 일을 못하게 다 하고 저희가 이제 전권을 회수를 하고 그날로 이제 도장 바꾸고 이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 한 달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금요일 날 영업 정리를 내리면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심지어 간판까지 바꾸고 그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업일 날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로 저희 그 예금보험 이제 제도가 원래는 미국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한 자리고 되고 미국에서도 그 공황 시대 그 공황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정립된 제도거든요. 예금보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한 100년 정도 되고 FDIC 의장이라고 FDIC라고 그러는데 이 연방 예금보험 공사인데 저희가 이제 그거하고 이름 F하고 K만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FDIC는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기관이라서 명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FDIC하고 동일한 겁니다. FDIC가 이제 금요일 날 영업정지 내리고 월요일 날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발전을 했죠. 이제 그런 일만 쭉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공사의 일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전산으로 해서 예금보험 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예금자가 전산 원장으로 다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5천만 원을 딱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해서 5천만 원 이내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거기에서 이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요 이자 부분 잘 따져서 지급을 하면 다 끝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을 끝나고 나서 더 큰 일이 좀 존재를 하는데 첫째는 일단은 인수되는 그 자산들 그 이제 붙어서 오는 아까 막 부산저축은행 예를 들었지만 겉으로 표현돼 있는 거는 구조라고 돼 있는 어떤 회사가 구조가 예금이 있으면 구조 정도의 자산이 있거든요. 그 구조의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회수하느냐 그 일이 이제 저희가 남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부실 사후 관리인데
자산을 이제 회수하는 부분만이 저희 일이 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붙여서 도대체 그러면 저 부산저축은행이 저렇게까지 되게 만든 놈들은 누구냐? 그 부산저축은행에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적절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진짜 조금 청년 실업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한 50억 있으면 나는 뭐 욕고를 치를 용의가 있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와까왈부 되는데 조 단위의 저걸 한 사람이 나와서 떵떵거리고 다 도로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거는 사실 법 감정에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검찰 그 현직 검사분이 3분이 나와서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 자산 회수 그 두 가지 일을 저희가 이제 평온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저축은행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거 없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업무들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를 하냐면 저희가 5천만 원까지는 그렇게 해준다는데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 5천만 원 이상 채권자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채권자 아무리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금 말고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적 채권자들 그런 채권자들이 파산 배당금이라는 걸 이렇게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고도 하는데 그런 배당금들도 좀 관리를 하면서 최후의 배당에 이를 때까지 그 돈을 선의의 제3자로서 그 관리를 하면서 파산관제인의 직책을 수행을 하면서 돼 있습니다. 현재 그 현행 파산법에 의하면은 파산관제인은 원래 법원에서 변호사들 중심으로 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상당한 분들로 원래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금융산업의 경우에 아무래도 전문성도 좀 있고 해서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뭐 금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산법에 의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채권자인 부보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리인이 되고 그 대리인을 이제 저희 직원으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그 예금보험공사 업무, 그 부보금융기관이 파산됐을 때는 그런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MOU 관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IMF 시기에 주로 있었던 일인데 대형 금융기관이 저희 회사의 주주를 저희 회사의 주권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은행이죠. 이제 우리은행이 여러 이제 우여곡절을 끝에서 이제 우리 금융 지주가 됐다가 이제 분할 매각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만 남아 있는데 이 우리은행 이렇게 처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분할 땐 처분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MOU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 기관에는 우리은행 말고 서울보증이라는 회사도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2군데 정도의 회사의 MOU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평원기가 되니까 맨 앞으로 와서 부실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저렇게 부실이 자꾸 나는데 부실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한 20년 동안 부실 관리를 해보니 부실이라는 게 어떤 유형에서 발생을 하는지 또 이제 감독 당국이 보는 시기는 혹시 여기 회계학 전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회계 용어 중에서 아마 잘 뭐 손들 아무도 안 들으시는데 그 회계 용어 중에서 청산 가치하고 계속 기업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계속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문을 닫아놓고선 일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청산 가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그 청산 가치에 좀 가치를 높이는 그런 거에 저희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듯이 하여간 보는 시각도 계속 기업 가치를 봐야 되는 금융감독원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청산 가치를 전제로 해서 은행이나 기업을 쳐다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또 거기다가 돈을 열심히 모아야 돼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 빵꾸 난 돈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 세금, 최종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정 안 됐을 때는 예금 세금으로 전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예금보험공사 무조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IMF 부채가 2027년도까지 전액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몇 조가 아직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고가 먼저 났으니까 사고 후에 쭉 하면서 이제 우리은행도 팔아서 전보도 해야 되지만 예금 보험료 중에서 그러면은 은행이라는 산업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를 가정하는 것보다는 은행이라는 데가 명칭을 달고 계속 영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균등하게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 해서 특별기여금이라는 걸 받고 있는데 그 특별기여금 부분이 또 저희 그 예금 채권 상환에 충당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재원으로 해서 채권을 상환을 해서 2027년까지는 아마 별 문제 없이 상환될 걸로 저희는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업무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이제 금융 안전망이라고 하는 그 소셜 세이프티 워크 네트워크인데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아까 제가 말 계속기업 가치 측면에서 기업을 서치를 하고 금융기관을 서치를 하고 해서 워닝 사인도 주고 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하고 저희는 청산 가치 중심으로 또 금융기관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컨팅전시 플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은 어찌됐건 재정의 어떤 재정 공급하는 통화 공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변수의 그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통화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 동안에 이제 예보 CI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CI를 이번에 바꿔가지고 CI 하는 요거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CI 요거는 정부 로고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위에가 이제 태극 문양의 파란색, 빨간색 이걸 해서 예금보험사하고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예금보험 제도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협에도 예금보험 기금이 있고 새마을금고에도 예금보험 기금이 있는데 그리고 산림조합에도 예금보험기금 심지어 우체국 여기 있는 우체국도 예금보험 기금이 있는데 저희처럼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통합예금보험기구는 저희 혼자뿐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저희 이제 부보금융기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은행, 금융투자업종, 그 다음에 생보사, 손보사. 그 다음에 종합금융회사라는 게 아직도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금융회사라고 그러면 좀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종금사들이 과거에 이제 97년도에 환란 때 거의 한 90%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 30-40개 정도 있었던 종금사들이 다 문을 닫고 지금 한 2개인가 면허는 한 군데만 전업 종금사는 한 군데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쪼그라들었는데 여기까지 종금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이렇게 6개 업권에 부보금융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부분들은 저희가 5천만 무조건 5천만 원까지 형태에 불구하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나머지 예금보험 제도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사실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2014년부터는 저희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보험료율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하면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골골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일률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덜 내고 못하는 사람이 더 내야 되는 게 원래 보험의 원칙에 맞거든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런 보험의 원리에 입각해서 2014년도부터 저희가 차등보험료율을 업종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행 같은 경우는 상하폭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10%가 이게 꽤 커요. 그러니까 은행이 보통 한 개 은행에서 부담하는 그 예금보험료가 한 1,000억대 되거든요. 그 1,000억대이기 때문에 10%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은행과 나쁜 은행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도 되지만 실제로 부담도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업권으로 다 확대돼서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적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호 상품이라는 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법상의 예금보험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금융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어요. 사실 웬만한 금융 전문가들도 새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품도 있었어 할 정도의 그 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CDS, CDR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의 금융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그걸 보호를 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적시하는 게 상당히 좀 무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적시를 다 하는 대상되는 부분은 법으로 다 정해도록 법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어떤 채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사를 인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료가.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제일 피부로 와닿는 게 험자입니다. 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도에 부산저축은행 그때는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사건이 돌아갔습니다. 대충 2월 정도가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12월, 1월, 2월이.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2월이 다가왔는데 2월 20 며칠 날 갑자기 11시 반에 여직원이고 남자 직원이고 할 거 없이 갑자기 목요일 날 강당으로 모아놓고 내일 아침에 제주껏 부산에 가라. 부산에 가서 7시부터 부산저축은행 앞에 있다가 9시, 8시 반쯤 되면 경찰 파출소 분들 지구대라고 하죠. 요즘은 지구대 경찰 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들어가서 장악을 해라. 이게 신입 직원들한테도 이제 똑같이 됐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금보험사라고 해서 뭐 한 2년 전이라고 그렇게 나쁜 직장은 아니었는데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예금보험사에 있어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11시 반에 회사 나오라 그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다음날 부산 가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좀 황당한 일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사실 저희 회사의 어떤 업무의 출발은 조금 전에 표에서도 뵀지만 중간에 있는
부실 정리 그쪽에서 출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험난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험자에 험하거나 어려운 일, 거기다가 어려운 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내 돈을 내놔라 하고선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눈초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눈과 이 돈이 걸렸을 때 눈초리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험자가 제가 요 예금 보험사 중에서는 제일 크게 마음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뭐 사실은 보통 직장인이 대부분 가져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NCS 기반 채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아마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면접 필기 전형 면접 전형하는데 저희 진짜 끔찍하게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서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인피제를 도입하면서 그래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10명에서 11명 정도 보통 연간 했는데 올해는 한 30여 명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작년에 인피제 저거 하면서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공공적인 색채가 강한 기관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조금 미루어 짐작을 하시면 사실상 국가 사무를 대행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에 관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서 실제로 저희가 인피할 때도 저희 금융공기업 중에서 거의 제일 빨리 도입을 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위에서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통하는 그게 저희 회사의 어떤 특징이 젊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갓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좀 젊다 하는 그래서 소통도 조금 원활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성과가 있는데 한국 인피제 기반으로 해서 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그 인피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실 텐데 실제로는 인피제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피제를 빨리 해서 저는 그 고통 분담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잘려보니까 고통 전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조조정도 가급적이면은 누구가 혼자서 전담을 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금 급여를 낮춰서 저부터 조금 낮추고 그래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 수혈 받고 또 일자리를 좀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인피제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 인피제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가 당장 늘어났으니까 신규 일자리가 그래서 하여간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뽑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요 내용은 전부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정부 알리오 제도 아시죠? 그거에 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알리오에다 안 올려도 되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하면 거의 다 내놔줘야 되고 그런 제도를 한번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취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인생의 전기를 이렇게 마련을 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라는 것이 절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준비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뭐 짧게나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그 부분입니다. 그냥 준비를 꼭 하고 있으면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안 온다. 그 부분들 좀 꼭 가슴에 좀 새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